안녕하세요. 박 소장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10월 15일부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안정화 대책 내용 안에는 세 가지의 주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책의 추진 방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 방향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규제에 대한 내용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떠한 불편한 점을 초래하게 되는지 한번 설명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거래 질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국무총리 산하에 감독기구를 둔다든지 부동산 특사경을 도입한다라는 부분도 같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부분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2024년 8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의 단기 급등이 있었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요. 세 번의 단기 급등이 있었고, 그리고 6.27 대책 발표 이후에 상승의 모멘텀, 즉 상승에 대한 주기는 짧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7 대출 규제가 그 약발은 6개월이 채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거래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서울시 전체 기준으로 8월부터 반등을 시작한 게 아니라 3월 달부터 월 만 건이 처음 거래가 돌파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6월 달에는 15,000건 이상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한 이유는 새 정부의 정책, 즉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거시경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올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 그 여력이 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는 더욱더 많은 유동성이 풀릴 예정인데, 문제는 이 광의 통화량이라고 하는 M2에 있습니다. M2라고 하면 이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총 자산을 말하는데,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이 재정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는 당연히 상승에 대한 압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인데, 2020년도부터 공급 부족이 누적된 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때부터 이미 서울은 공급 부족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10년, 15년 그 이상을 보고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사업인데,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뉴타운으로 지정된 구역까지 해제함으로 인해서 원활한 공급이 계속적으로 막혀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계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했고, 더 문제는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공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족 때문에라도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억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상승 쪽으로 시그널이 가고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추진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부분에 투자로 이어지도록 전환을 하겠다라는 뜻은 뭐냐면 주식시장으로 좀 자금을 돌리고 싶어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가계대출을 막아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막고 이에 대한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좀 옮겨가고 싶어 하는 이 정부의 정책 심리가 담겨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은 뭐냐면 과도한 투자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라고 하는데, 과도한 투자 이익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애매모호한데, 이 부분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세금에 대한 규제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에 대한 부담을 얹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인데, 부동산 특사경을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둔 감독 기구를 설치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뜻하는 의미는 뭐냐면, 일단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까지도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시는 지도는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지도 내용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 이제 LTV에 대한 규제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70%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 대출을 40%까지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두 번째 내용인데, 말 그대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굉장히 논란이 많고,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부분을 수긍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보통 이제 두 번째 주택까지는 1.1%가 부과가 됐었는데, 두 번째 주택부터 이제 8%로 부과가 되고요. 내년 5월부터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한시적으로 2026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가 배제됐었는데, 이러한 배제 정책도 폐지되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중과 부분도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출에 대해서도 더 강하게 규제가 들어왔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5억 원 이하에서는 6억 원까지 가능하고, 15억부터 25억 이하에는 4억 원, 2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억 원밖에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로는 담보물의 가치가 훨씬 더 큰 물건이 왜 대출이 이렇게 적게 나오는지, 이건 정말 반시장적인 대책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이렇게 대출을 제한한다라고 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잡겠다라는 이유로 부동산 특사경까지 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특사경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냐면, 4,856건의 거래 중에서 123건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고작 8건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경찰에서 아직 수사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되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특사경을 도입을 해서 전면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전수 검증을 하겠다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러한 고가 주택에 대한 거래는 전수 검증을 하게 되면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 정부에서 자금 조달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이 생기면 10년치의 계좌가 열리게 됩니다. 10년치의 계좌가 열리면 각종 증빙 자료를 내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만큼 토지 거래를 허가해줬던 공무원들조차도 같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고가주택에 대한 거래는 오히려 구청 쪽에서 허가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대책이 나온 초기이기 때문에 내년 3월 15일까지는 굉장히 FM대로 단속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가주택에 대한 거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 3월 15일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사리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급 대책인데요. 실질적인 공급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게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은 없고, 그냥 이제 3만 호를 공급하겠다, 2만 7천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만 담겨져 있고, 이 세부 추진 계획조차도 연내에 다시 발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대책은 수요 억제보다 더 포커스를 둔 대책이고, 공급에 대해서는 그냥 형태만 갖췄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던 포스코라든지 대림이라든지 이러한 건설사들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인해서 건설도 이제 많이 막힐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급 위축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사마저 규제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공급은 더욱더 어려워질 예정이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내년 5월부터 양도세가 중과가 될 예정인데, 지금 제일 큰일 난 사람들은 다주택자분들입니다. 다주택자분들에 대해서 규제가 심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임대차에 대한 공급이 막힐 수가 있거든요.
다주택자 분들은 사실은 시장에 임대를 공급하는 선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거기에 3 플러스 3 플러스 3의 임대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간 사실은 가격이 계속 올랐던 원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임대가 공급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최대 9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게 임대차법을 개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임대시장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전세자금에 대해서 DSR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전세는 이제 씨가 마르게 됩니다. 전세를 반드시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전세는 사실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제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냐라고 하신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5일 이후에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 좋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거주가 아닌 목적으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 빌라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꼭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사실은 최선의 선택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차악의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를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투자하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5일에 발표된 대책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인 내용까지 살펴봤는데요. 항상 좋은 내용, 유익한 정보 전달드리는 박 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